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모두 9명을 적시하는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줄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같은 각급 국가 중요시설 부산 신항에 공무원뿐 아니라 민간인도 검문 검색을 받지 않고 드나든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감독관청인 부산해양수산청이 10년 전에도 검문 강화 공문을 내려보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기밀 문건 대량 유출 용의자로 21살 공군 일병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방미 중인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미국이 우리를 도청했다고 확정할 만한 단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도시철도의 승객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김포 서울 간 버스 전용차로 설치를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김포와 강남을 잇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개통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고체 연료를 사용한 신형 ICBM 화성 18형이라고 주장하며 발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통일백서에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라는 단어를 쓰며 핵포기 주체를 북한으로 못 박았습니다. 2025년부터 정신건강검진이 신체건강검진처럼 2년마다 실시됩니다. 우울증뿐 아니라 조현병, 조울증도 검사 대상에 포함하는데 정부는 OECD 1위인 자살률을 30% 줄일 계획입니다. 이거 사태가 어디까지 번져가는 걸까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그 사태가 사업자로부터 뒷돈 10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시작된 사태. 이젠 민주당 의원 수십 명이 돈 봉투를 받은 의혹으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MBN이 입수하는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당시 송영길 경선 캠프에서 일하던 윤관석 의원 등 9명이 현역 의원과 지역 대의원 등에게 9,400만 원의 돈 봉투를 전달했다고 적시돼 있었습니다. 60개의 돈 봉투는 40여 명에게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만큼 검찰이 수사할 사람도 늘었다는 게 되겠죠. 이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압수수색 대상은 모두 9명입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과 조택상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과 송영길 전 대표의 선임 보좌관을 지낸 박모 씨, 돈을 봉투에 담는 역할을 한 실무자 등입니다. 수사의 단서가 된 것은 검찰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통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이 파일에는 윤 의원과 이 전 부총장이 선거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나는 인천 두라고 원래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또 그래갖고 거기서 3개 뺏겼어. 검찰은 강 전 협회장이 마련한 돈 9,400만 원 중 6천만 원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통해 윤 의원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나흘 앞둔 지난 2021년 4월 28일 6천만 원을 300만 원씩 봉투 10개에 담은 뒤 2번에 걸쳐 국회의원 10명에게 전달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3천만 원은 50만 원씩 나눠 대의원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장에 적힌 대로 금품이 전해졌다면 적어도 12명, 많게는 10수명의 민주당 의원이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고 윤 의원 등 핵심 피의자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2년 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현역 국회의원들까지 다수 거론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도 뒤숭숭한 분위기였습니다. 검찰에 대해선 국면 전환용이라고 지적하며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관련 녹취가 계속해서 공개되니 더는 적극적인 대응도 하지 못하게 됐죠. 국민의힘은 더불어 돈봉투당이라며 가차없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검찰이 2년 전 사건을 지금 파헤치는 건 국면 전환용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런데 참 의아합니다. 대통령실 도청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갑자기 2년 전 일을 빌미로 압수수색한 점도 그렇고 다만 육성이 담긴 녹취가 연일 공개되고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현역 의원이 다수라고 알려지면서 내부적으로는 신중한 대응에 무게가 실립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국민 정서에 맞도록 대응해야 하겠지만 해당 의원들이 부인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당이 전면적으로 나서기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돈봉투 의혹에 대한 현안 보고가 있었던 최고위 회의에선 이재명 대표의 재판 출석 등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내에서는 조작 수사로 보기만은 어렵다거나 송 전 대표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관련 의혹에 대해 민주주의 후퇴이자 정당 정치 타락이라며 민주당 게이트라고 꼬집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는 돈 봉투와 더불어일 뿐이며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이라는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개인 비위로 선을 그었던 민주당이 추가 의혹 제기에 혼란에 빠진 가운데 여당과 검찰 수사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관련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명시된 조택상 전 인천 정무부시장이 당시 돈을 요구받았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캠프에 밥 먹을 돈도 없어 힘들다고 수차례 요청했다는 겁니다. 물론 자신은 부당한 요구를 거절했다고 해명하면서요. 김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1,000만 원을 마련한 것으로 영장에 적시된 조택상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 MBN과의 통화에서 당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돈을 요구받은 사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무실에 먹을 것도 없다. 점심식사도 못 온다. 지금 송 대표 활동했던 일원으로서 지금 부시장으로 갔으니까 도와달라고 했었죠. 여러 번 요청이 있었는데 모두 거절했다는 겁니다. 1,000만 원만 해달라고 또 한 번 온 게 아니고 2번, 3번 못 한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분명하게 나는 없다. 돈이 없고 맞아요. 내가 그럴 형편이 안 된다. 더욱이 중간에 인천 정무부시장으로 발탁돼 캠프 활동 자체가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지인이 조 전 부시장 이름으로 도움을 줬다면 그게 누군지 이 전 부총장이 말해야 한다면서 그럴 만한 지인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영장에 피의자로 명시된 민주당 관계자 허모 씨 역시 돈 선거는 절대 불가능하다면서 사실 무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의원들 명단이 이른바 지라시 형태로 돌기도 했습니다. 언급된 의원들은 검찰에 연락받은 것도 없다든가 가까운 사람으로 분류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캠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지역이 가까워서 언급된 건지 모르겠지만 전혀 아니다 등 사실 무근임을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갈수록 커지는 민주당 돈 봉투 사건, 법조팀 우정환 기자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돈 봉투를 받은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여럿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혹시 확인된 인물이 있습니까? 네, 정치권에서는 이 수도권과 호남 지역의 복수 의원들의 이름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송영길 전 대표 지역구였던 인천 지역 의원 2명과 또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수도권 지역의 의원 3명, 호남 지역 의원 2명의 이름이 이제 지라시 형태로 퍼지게 됐는데요. 이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해당 의원들은 모두 돈 봉투를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 실명이 적혀 있는 현역 의원은 이 돈 봉투를 만들어서 뿌리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 2명만 나오지 다른 의원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네. 일각에서 이 돈을 받은 의원이 10명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검찰 관계자는 아직 돈을 준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받은 사람을 특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에게 뿌려진 돈이, 그 많은 돈이 한 사람한테서 나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입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에 송영길 후보 캠프에서 핵심 인물로 역할을 했던 인물인데 이 윤관석 의원이 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자 이 강래구 회장이 지인들을 통해 6천만 원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관석이 형이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표 보좌관 박모 씨가 300만 원씩 봉투에 나눠 담은 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거쳐서 다시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돼서 의원들에게 뿌려진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관석은 오늘 만나서 그거 줬고 봉투 10개로 만들었더만. 증거가 될 만한 윤 의원의 육성도 나왔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정근 전 부총장에게 봉투가 더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듯한 목소리가 공개됐습니다.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아니 모자라면 오빠 채워야지.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다른 상황에서 다른 취지로 했던 발언을 왜곡한 것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계속 언급되고 있는 이정근 전 부총장 최근 징역형이 선고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눈에 띄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이 전 부총장 판결문에는 이 송영길 캠프 핵심 관계자 간에 돈이 오간 게 나온 듯한 내용이 이제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정근 전 부총장에게 돈을 준 사업가 박모 씨와의 통화에서 이 전 부총장은 박 씨에게 받은 3천만 원을 지금 막 쓰고 있다라는 언급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성만 의원이 골프를 좋아해서 이틀 동안 골프를 함께 쳤다. 그날 바로 100만 원을 후원금으로 보내주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성만 의원이 정치적 동지이기 때문에 필요한 건 다 해줄 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정근 전 부총장이 나한테 스폰해달라고 했다는 말도 나왔던데 이건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겁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사업가 박모 씨에게 이제 정치자금 등으로 10억 원 등을 받은 혐의로 이제 징역형이 선고됐었죠. 네네. 이 과정에서 이 전 부총장이 나는 송영길 대표 등 유력 정치인들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잘 관리해라, 즉 스폰을 해라 라는 식으로 박 씨에게 언급을 했다는 게 이 판결문에 등장합니다. 정치인이 스폰해달라고 말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가 않습니다. 결국 핵심은 윤관석, 이성만 의원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다 결국 송영길 전 대표를 위해서 돈을 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송영길 전 대표 지금 해외에 나가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송영길 전 대표는 프랑스 파리에 거주 중인데 이 현지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미 실형이 선고된 이정근 전 부총장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일탈이다. 당대표로서 감독하지 못한 것에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돈봉투 수사에 대해서는 상황을 잘 모른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오히려 이정근 사건을 오래전에 수사하고 녹음 파일도 진작에 확보했을 검찰이 이 사건을 묵히다가 이정근 전 부총장의 1심 선고에 맞춰서 압수수색을 딱 하는 거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의심했습니다. 네. 이 송 전 대표는 7월에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대로 귀국하면 또 우리가 사건 소식을 들을 수 있겠군요. 계속 취재 부탁드립니다.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어제 저녁 충북 충주에서 이스라엘 국적 외국인 관광객 등 35명이 타고 있던 45인승 관광버스가 넘어졌습니다. 50만 킬로미터를 달린 노후 차량이었죠. 이 사고로 관광객 1명이 숨지고 나머지 34명이 크고 작게 다쳤는데 대부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가 더 컸습니다. 김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스가 S자로 휘어지는 도로를 따라 올라갑니다. 그런데 속도가 떨어지더니 갑자기 시동이 꺼진 채로 멈춰섭니다. 시동이 꺼진 거죠. 1분이 지난 뒤 다시 출발하는가 싶더니 요란한 경보음이 울리면서 버스가 빠르게 뒤로 밀립니다. 충주 수안보의 한 도로에서 호텔로 향하던 45인승 관광버스가 넘어졌습니다. 61m의 거리를 미끄러져 내려가는데 걸린 시간은 단 8초였습니다. 당시 버스에는 한국인 버스 운전기사와 가이드, 이스라엘 국적의 관광객 3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이스라엘 관광객 1명이 숨지고 3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버스입니다. 이렇게 앞부분과 옆부분의 모든 유리창이 산산조각나 사고 당시의 충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여행사의 한 패키지 상품을 이용한 관광객들은 러시아를 경유해 지난 6일 입국했습니다. 경주와 부산을 여행한 이들은 수안보에서 하루 숙박한 뒤 속초와 서울을 방문하고 17일 출국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충주 수안보를 관광하고 숙소로 가다가 호텔을 불과 20여 미터 앞두고 사고가 난 겁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아 피해가 컸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대부분 착용 안 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과 공조해 피해자들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사고가 난 버스는 기어를 바꾸다 시동이 꺼지면서 제동장치마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 구조와 허술한 안전관리도 사고를 부추겼는데 30도가 넘는 경사에 구불구불한 비탈길엔 가드레일 하나 없었고 안내 표지판도 달랑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서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가 난 버스는 2013년식으로 50만 킬로미터 넘게 주행한 노후 차량입니다. 당시 버스는 오르막길을 오르다 시동이 꺼지면서 사고가 났는데 운전기사는 기어 변속기 이상으로 버스가 밀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기사님이 그냥
기어를 그때 1단으로 바꾼다고 그 찰나에 이제 차량이 뒤로 완전히 막 이제 밀리면서 나무를 들이받고 이제 뒤집혀진 거죠. 경력 15년이 넘은 베테랑 운전기사였지만 시동이 꺼져 제동 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빠르게 밀리는 버스를 멈춰 세울 순 없었습니다. 버스 같은 대형차는 보통 유압식이 아닌 에어 브레이크를 사용하는데 시동이 꺼지면 공기가 빠져 작동하지 않습니다. 브레이크를 한 번에 꼭 밟고 있었으면 에어가 차 있기 때문에 작동을 합니다만 한 번 발을 떼게 되면 에어가 쭉 빠지면서 그 이후로는 거의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비탈진 도로 구조와 미흡한 안전관리도 사고 발생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해당 도로는 30도가 넘는 경사는 물론 굴곡이 심한 S자형 언덕길인데 도로변엔 가드레일 하나 없었습니다. 천천히라고 적힌 안전표지판은 언덕에서 내려오는 길에 단 한 개뿐입니다. 해당 도로는 인근 호텔 사유지로 지자체나 경찰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현장 합동 감식을 벌인 경찰은 도로 관리에는 문제가 없었는지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할아버지인 전두환 일가의 비리 폭로로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 손자 전우원 씨는 입구 당시 마약 음성 반응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스스로 마약을 투약했다고 했었죠. 실제로 국과수 검정 결과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자신과 함께 마약을 했다고 폭로한 지인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수 있게 된 거죠. 전 씨가 폭로한 미국 지인들에 대해선 경찰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내렸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전우원 씨는 전두환 일가에 대해 폭로하던 도중 SNS에서 마약 추적 물질을 흡입했습니다. 이건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할 거예요. 이거 해도 안 죽어요. 근데 검사했을 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할 거예요. 전 씨는 이후 자진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았고 마약 가니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에서 양성이 나온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마약 투약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전 씨가 폭로한 지인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에 있는 전 씨 지인들에 대해 최근 경찰이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출입국 당국에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경찰이 전 씨가 폭로한 지인 가운데 국내 체류 중인 3명에 대해 조사했지만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별로 놀랍진 않습니다. 누구도 죄인이 직접 죄가 있다고 밝히는 경우는 저희 사회에서 드물다고 생각을 해서요. 경찰은 압수한 전 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끝나는 대로 전 씨를 소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대통령실과 같은 등급의 국가 중요 시설인 부산 신항을 공무원들이 멋대로 드나들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에 보도해드렸죠. 그런데 공무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민간인, 심지어 외국인들까지도 검문 검색을 받지 않고 이른바 프리패스로 항만을 출입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이 됐거든요. 부산해양수산청장은 부랴부랴 검문 검색을 강화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황당한 건 이 청장도 최근까지 똑같은 식으로 항만을 드나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박상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22일 모 컨테이너 부두 운영사 주주 대표들이 부산 신항을 찾았습니다. 부산 신항보안공사는 당일 아침부터 출입구 특수경비원들에게 이들을 검문 검색하지 말라는 일명 프리패스 지령을 내렸습니다. 단순히 명단만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사단법인인 부산신항보안공사 말 한마디면 민간인도 각급 국가 중요 시설을 보안 절차 없이 드나들 수 있었던 겁니다. 프리패스 대접을 받은 부두 운영사 관계자 중에는 외국인도 다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국가 중요시설 각급인데 민간에다 위탁하면 어떻게 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2013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항만을 이용하는 기관단체에 보낸 공문입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일부 공무원과 도선사, 항만 관련 단체 종사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검문 검색에 불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미 10년 전부터 항만 출입이 허술하게 운영돼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를 감독해야 할 부산해양수산청장도 최근까지 검문 검색을 받지 않고 항만을 드나든 사실이 MBN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부산항만공사 사장과 함께 신항을 방문할 때 수행 직원들까지 아무런 보안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항만을 출입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부산해양수산청장은 검문 검색을 강화하라는 공문을 또 내려보냈는데 출입 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빠져 있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눈도 안 마주치는 사이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고 김문기 처장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를 하고 칭찬을 받아 좋아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대표 침묵을 지켰습니다. 길리범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후 네 번째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난 재판에 이어 또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본부장은 대장동 사업의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직접 보고한 일이 많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처장이 직접 보고를 한 뒤 이 대표에게 칭찬을 받았다며 좋아하는 것을 들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김 전 처장이 명절 연휴에 이 대표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을 보내줬다고 자랑을 한 게 어렴풋이 기억난다고도 증언했습니다. 김문기 처장이 대표님께 칭찬받아서 자랑했다는 증언. 재판부가 김문기를 모른다는 이 대표의 거짓말을 문제 삼지 않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를 묻자 유 전 본부장은 입장을 바꾼 게 아니라 이제는 사실을 털어놔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이렇게 하나씩 옷을 벗으니 이 대표 측 반응이 굉장히 공격적이라 놀랐다고 답했습니다. 좀 본인들도 책임을 지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요즘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사실 어떤 책임지는 자리잖아요. 한편 또 다른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시 전직 공무원은 호주 출장 당시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걸 본 적 없다며 골프를 치거나 바다 낚시를 갔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증언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고위급 경찰 출신으로 현재는 대학 교수이자 정치인이 딸을 결혼시키면서 일부 예식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수 측은 영상 촬영을 하지 않는 등 예식장이 잘못해서 한 번뿐인 결혼식을 망쳤다고 주장했는데 돈을 받지 못한 예식장은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한 대학교 소속 예식장에서 결혼식이 열렸는데 이후 비용 정산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대학 석좌 교수가 딸 결혼식을 치른 뒤 예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며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겁니다. 해당 교수는 경기북부경찰청 차장 출신 전직 경무관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위원장을 지낸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아버님 먼저 오셔가지고 상황은 불만 이제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얘기하셔가지고 이게 뭐냐 예식을 망쳤다. 머리가 너무 아프셔서 지금은 할 수 없다 하고 가셨어요. 혼주 측은 예식장이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아 추억을 남기지 못해 가족들이 충격에 빠졌다며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딸내미 울고 이거 결혼식을 다시 다 날아간 거 기록이 없으니까 비디오는 결혼식을 하는데 그건 당연한 매뉴얼이고 또 그렇다고 표시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동그라미쳐서 신청을 했다. 하지만 예식장 측은 동영상을 정식으로 신청받지 않았다고 항변합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시므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발주를 안 넣으시면 진행이 안 되십니다. 하셨는데 발주를 안 넣으신 거죠. 그냥. 예식장은 계약서에 적힌 대로 동영상 촬영을 안내만 했다는 입장이고 혼주 측은 신청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혼주 측은 결혼식 한 달 뒤에야 식비 1,600만 원을 입금했고 나머지 비용은 줄 수 없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결혼식 비용은 당일에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혼주 측은 한 달 반이 지나도록 450여만 원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확인 사항 중에 하나가 안 됐다고 해서 나머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대금을 입금을 안 한 거는 명백한 채무 불이행이 되거든요. 법적 조치까지 준비했던 해당 교수는 MBN 취재가 시작되자 예식장 측이 사과했다며 원만히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마약을 유통하고 직접 투약한 조직폭력배 등 마약 사범이 무더기로 붙잡혀 19명이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그 검거 과정이 마약 사범들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마약을 사려고 강도짓을 한 일당이 붙잡히는 바람에 자기들까지 연결 붙잡힌 거거든요. 이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주차된 검은 승용차 안을 샅샅이 뒤집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폭력 조직의 30대 조직원 차량으로 마약을 판매하다 꼬리가 잡힌 겁니다. 야구배트. 수색 천천히 해도 되니까 잘 보세요. 경찰에 붙잡힌 폭력 조직원 등은 2021년 12월부터 함께 수감됐던 교도소 동기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아 판매했습니다. 10대부터 70대까지 20여 명이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입해 투약했습니다. 1년여간 이어진 이들의 마약 판매는 뜻밖의 사건으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마약 살 돈을 구하려고 강도짓을 벌인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고 이들이 붙잡힌 곳에서 필로폰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마약 사건하고 연관을 못 지었고요. 1명, 2명 이렇게 각각 근거를 했는데 일부는 차량에서 또 일부는 그 은신 중에 모텔에서 마약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폭력 조직원은 자신의 혐의가 새어나가지 않게 하려고 공범에게 무상으로 마약을 제공해 함께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마약 판매책 7명과 투약사범 12명 등 19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7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또 다른 판매책을 쫓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왕복 2차선 도로를 달리는데 내 차 앞에 버스가 서고 그래서 중앙선을 넘으려고 했더니 그쪽에 또 다른 버스가 서 있다면 꼼짝을 못하겠죠. 음주 단속에 불응해 도주하던 차량이 이런 식으로 도주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음주 의심 차량을 쫓던 경찰의 요청에 버스 기사들이 이렇게 길을 막아준 겁니다. 붙잡힌 남성은 무면허 음주운전이었죠. 안진우 기자입니다. 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해 차량 한 대가 도주합니다. 순찰차에 올라탄 경찰이 추적을 시작합니다. 좁은 도로를 아슬아슬하게 내달리는 도주 차량. 차량 번호를 확인한 경찰이 공조를 요청합니다. 음주 의심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질주합니다.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는 아찔한 상황. 경찰이 마이크로 시민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앞에 버스 좀 세워주세요. 앞에 차 세워주세요. 앞서가던 버스와 승용차가 비상등을 켜며 멈추고 반대편 차선에서 운행 중이던 버스도 그 자리에 섭니다. 앞뒤 반대편 차선까지 도주로가 막혔지만 도주 차량 운전자는 끝까지 저항합니다. 빨리 내리세요. 결국 운전자는 차 문을 열고 나옵니다. 버스가 이래 진행을 하고 있길래 버스를 세우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버스에 방송을 했습니다. 뒤에서 또 때마침 버스가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딱 갇히는 형상이 된 거예요. 경찰에 붙잡힌 60대 남성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78%로 확인됐습니다. 또 3년 전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운전자였습니다. 경찰은 도주 차량 근거에 도움을 준 버스 기사와 일반 차량 운전자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미국이 한국 등 우방까지 도청, 감청을 했다는 의혹은 사실일까? 만약 맞다면 금권은 누가 빼냈을까? 답이 나왔죠. 미 FBI가 국방부 기밀 문건 유출 용의자로 공군에서 정보를 담당하던 군인 일병을 체포했습니다. 한편 미국 도 감청과 관련해 미국이 우리에게 악의가 없었다고 말해 논란이 된 김태효 안보실 차장은 의도와 달리 보도가 됐다면서도 지금까지 미국이 했다고 드러난 건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정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 FBI가 장갑차까지 동원해 미 국방부 기밀문건 유출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 남성이 21살 공군 소속 잭 테세이라라고 신원을 발표했습니다. Today, the Justice Department arrested Jack Douglas Teixeira in connection with an investigation into alleged unauthorized removal, retention, and transmission of classified national defense information. Teixeira is an employee of the United States Air Force National Guard. 미 국방부는 기밀 유출은 고의적인 범죄 행위라며 기밀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ncludes examining and updating distribution lists, assessing how and where intelligence products are shared, and a variety of other steps. 뉴욕타임스는 용의자 테세이라는
군에서 정보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기밀 문건 첫 유출주로 지목된 비공개 대화방의 운영자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대화방에서 참가자들은 테세이라가 오지라는 대화명으로 업무상 기밀 문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nd in this channel, there was classified documents being posted by a user who I will refer to as OG from this point. The documents were often listed as Ukraine versus Russia at first. 이런 가운데 정부 고위 당국자는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미국이 우리에게 도감청을 했다고 확정할 만한 단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이 우리에게 악의가 없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김태효 안보실 차장은 의도와 달리 보도됐다고 해명하면서도 현재까지 미국의 행동으로 하나도 드러난 게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미 당국은 유출된 기밀 문건의 조작 여부도 본격적으로 수사할 예정이어서 한국과 관련된 기밀 문건의 도감청과 조작 여부도 드러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실신 사고가 잇따르며 갖은 오명을 쓰고 있는 경기 김포시 경전철은 처음엔 골드라인이라고 불렸었습니다. 김포에서 서울로 곧장 가는 유일한 노선에 김포 황금평야를 달린다는 의미로 말이죠. 하지만 이젠 지옥철, 이걸 타면 숨이 막혀서 얼굴이 누렇게 돼 골드라인이라 불린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를 연장해 승객들을 버스로 유도하고 열차 증편 시기도 3개월 앞당긴다는데 하긴 이게 최선일 겁니다. 당장 열차 칸을 늘리려고 해도 애초부터 2량만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장명훈 기자입니다. 김포 골드라인 김포공항역. 이용객이 비교적 적은 평일 오후 출발 지점인데도 벌써 2칸짜리 객차가 북적입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정원이 135명인 공간에 3배가 넘는 400명이 넘게 타면서 혼잡률이 최대 285%에 달합니다. 불편하고 이제 사람한테 끼이기도 하고 숨쉬기도 불편하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죠.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버스를 알아볼 때도 있고. 계약과 함께 수요가 더 늘며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환자까지 빈번하게 발생하자 관계기관들이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내년 9월까지 증편할 예정이었던 6편성 열차를 3개월 앞당겨 투입합니다. 열차가 늘기 전까지 버스로 승객을 유도하기 위해 버스 전용 차로를 확장해 무제한 셔틀버스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김포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버스 전용 차선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정부는 여기서부터 김포 골든라인의 종착역인 김포공항역까지 약 3km 구간을 더 연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5호선 연장과 GTX-D도 모든 방법을 동원해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후 가능하면 단 며칠의 지체도 없이 곧바로 긴급 대책이 현실이 되어서 정말 거짓말같이 혼잡이 해소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빨리. 서로 책임 공방을 벌였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일 만나 혼잡 완화 대책의 세부 내용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이번에는 MBN 보도로 알려진 소식입니다.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전광훈 목사가 천하를 우파 통일했다. 이런 극단적인 발언으로 김정은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당내외에서 온갖 비난을 다 받고 있죠. 오늘 뒤늦게 조용히 5.18 묘지를 찾아 참배하며 깊이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 메시지가 과연 누구 마음에 와 닿을까요?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 양복 차림으로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온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걸 반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지 33일 만입니다. 헌법 정신에 5.18 정신을 헌법에다 넣겠다. 그런다고 전라도 표가 나올 줄 압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그냥 저도 반대입니다. 뭐 표 들려면 뭐 조상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들 아닙니까? 한껏 몸을 숙인 김 최고위원. 방명록에는 광주 시민의 아픔과 민주영령의 희생을 늘 기억하겠다며 깊이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썼습니다. 4.3 추념식이 3.1절보다 격이 낮다고 발언했던 김 최고위원은 앞서 4.3 평화공원도 참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행보는 김 최고위원이 자신에게 닥쳐올 수 있는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당 지도부는 말을 아끼고 있는 가운데 김웅 의원은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며 정작 가야 할 곳은 자신의 집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당 지지율 약세에 영향을 끼쳤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새 윤리위에서 김 최고위원 징계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정치톡톡 이혁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국회에서 정순신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정 변호사가 안 왔어요. 정순신 없는 정순신 청문회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순신 변호사도 안 왔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불참했습니다. 네. 교육위원장은 유감을 표하며 동행 요구서를 발부했지만 얼마 전 전해드린 것처럼 이 문서로 강제로 출석시킬 수는 없습니다. 정순신 증인이 공황장애를 이유로 2차례나 불출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야권이야 뭐 당연히 비판 수위를 높였겠네요. 네, 아주 거친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가족 모두가 동반 불출석한 것도 아마 최초일 겁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하는데 그 스트레스가 과연 뭐냐는 거예요. 권력형 학폭이 자행이 됐고 권력형 학폭 세탁이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정순신 변호사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교육위 위원들도 청문회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뭐 이유를 얘기했겠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을 겨냥하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의 목적은 학교폭력 근절과 대책 수립보다는 정순신 씨와 그 일가족을 불러 망신 주려는 데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이 모여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며 맞불을 놨습니다. 어쨌든 청문회라고 해도 안 가고 버티면 되는 거라는 걸 또 하나 배웠네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집토끼 잡기. 어느 당 얘기입니까? 여당 이야기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루어온 큰 지도자 중에 한 분이셔서 그 뜻을 한 번 더 되새겨보는 의미에서 찾아왔고요. MBN이 단독 보도해드린 것처럼 김 대표가 오는 19일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거든요. 이른바 집토끼 표심을 잡아서 보수 대단결을 노리는 행보로 풀이가 됩니다. 물론 집토끼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도토끼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선거에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안에서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강경 우파에 사로잡힌 정당이 아니다. 중도로 확장한다는 걸 국민들한테 강하게 어필해야 되는 지금 타이밍인데. 전통적 텃밭인 대구 경북에서도 최근 여당 지지율이 떨어지자 위기감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야당 상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강성 지지층 개딸하고 민주당 중진이 대화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의원들의 대차로 개딸의 행동을 자제시키려 했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보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통하는 방식이 너무 사실 거칠고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또 폭력적인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왜 지지자들이 버스에 내려가야 하나요? 당 안에 갈등을 야기하고 또 감정을 상하게 하고 또 혐오와 당의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용어와 표현들 이런 것들은 하지 말자. 버스에서 내려와라는 캠페인으로 바로 우리에게 그런 흐름을 꺾으려고 한다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번에 우원식 의원님 낙선 운동에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서 할 거고요. 속이 후련하세요? 저는 오늘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공개적으로 우원식 안 찍겠다고 그래가지고. 소통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당원과의 대화에서 낙선운동 얘기를 들으면 참 당황했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김 여사의 시장 정치.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시장에 갔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오늘 대전에 있는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요즘 좀 경기가 어떠세요? 그냥 먹고 살만해요. 경기가 아무래도 안 좋죠. 손 한번 잡아봐도 돼요? 그럼요.
예, 경기가 안 좋다는 말이 참 와닿긴 합니다. 김 여사가 부쩍 언론 노출을 늘리고 있는데 이유가 있겠죠? 네, 이번 주 김 여사의 공개 일정이 6개였습니다. 공개 일정 수가 늘어난 편이고 올해 들어 김 여사가 시장을 찾은 것만 세보니까 4번째였는데요. 최근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며 오늘은 27%를 기록한 여론조사도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표본 추출이나 질문지 구성이 과학적 방법이었는지 의문이 있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민심에 대해선 늘 귀를 열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가 봉사나 민생 행보를 공개하면서 지지율 반전을 꾀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과연 지지율에 긍정적 영향을 줄지 한번 두고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쐈던 미사일은 고체 연료 ICBM이었으며 이름은 화성 18형이라고 시험 발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현장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딸 주혜를 포함한 백두 혈통이 참관했고 김 위원장은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주겠다면서 으름장도 났습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엄청난 굉음과 검은 연기, 하늘 위로 미사일이 솟구칩니다. 북한은 어제 쏜 미사일은 고체 연료를 활용한 ICBM 화성 18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에 김정은 위원장과 딸 주혜, 아내 리설주와 김여정 부부장이 참관했고 김 위원장은 공개 으름장도 났습니다. 사고와 망동을 단념할 때까지 시종, 치명적이며 공세적인 대응을 가하여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할 것이며 북한은 화성 18형이 1단계 정상 각도, 2, 3단계 고각 발사를 했다며 단분리 발사에 성공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덜 받는 고체 연료를 사용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대단히 은밀하게 신속하게 발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원점 타격 능력이라든가 미사일 방어 능력을 상당히 흔들 수 있고 우리 군은 화성 18형은 고체 연료 ICBM 개발을 위한 중간 단계 수준의 시험 발사로 평가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미 전략 폭격기 B-52H 한반도 전개와 연계한 연합 공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내일 태양절을 앞두고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 군의 방어와 반격 체계는 북한 위협에 맞서 진화한다며 군은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첫 통일 백서가 발간됐습니다. 글자 몇 자 차이지만 의미 차이는 큰 변화들이 있었죠.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 비핵화로, 북미는 미북 등으로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확연히 달라진 겁니다. 발간사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 정세 악화는 북한의 책임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권영범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통일 백서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식화한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란 표현을 썼습니다. 핵을 포기해야 하는 주체는 북한이란 점을 더욱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발간사에선 북핵 문제를 한반도 정세 악화의 근본 원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경색된 남북 관계의 책임 역시 북한의 핵 개발과 군사 도발에 있음을 지적한 겁니다. 통일백서엔 일체의 무력 도발은 불용이라며 북한이 도발하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담겼습니다.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북미 표현은 미북으로 바뀌었고 모두 7차례나 등장합니다. 전문가들의 감수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번 통일백서에는 통일된 용어로 일관되게 표현하게 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정부 백서에선 대화와 교류 분야를 중요하게 다뤘지만 이번 백서는 경색 국면을 감안해 북한의 도발에 당당하게 대응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요즘 일교차가 큰 탓에 여기저기서 콜록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열도 심하게 난다고 하네요. 독감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건데 이 중 상당수는 어린이들입니다.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어린이가 학교를 조퇴하고 보호자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감기 증상 때문입니다. 증상은 머리 아프고 약간 배도 아픈 그런 증상이에요. 기침, 콧물은 있습니다. 병원에 온 아이들 가운데 독감 환자가 적지 않습니다. 고열나는 아이들, 또 고열나면서 목이 붓고 기침을 주로 하는 아이들을 검사해보면 독감 환자가 조금씩 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는 등 방역 조치가 완화된 데다 최근 큰 폭의 일교차로 독감 환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관리청 조사 결과 계절 독감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가 외래 환자 1000명당 15.2명으로 최근 들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7살부터 12살까지 초등학생 어린이가 25.8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독감은 사람의 침 같은 분비물로 전파되는 만큼 손을 자주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나 밀집 환경에서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을 가리고 기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는 조언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어렵고 딱딱한 경제 뉴스를 쉽고 재밌게 또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경제기자 M 오태윤입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요, 케어푸드입니다. 돌봄이라는 뜻의 케어와 음식의 푸드를 합친 말이죠. 노인이나 환자 등이 좀 더 쉽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말합니다. 먼저 어르신들이 케어푸드로 식사하는 곳을 보실까요? 서울 강남의 한 노인복지센터입니다. 점심으로 청국장과 연어구이, 돼지고기와 샐러드가 나왔습니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도 별 어려움 없이 고기를 드십니다. 일반 음식과 똑같아 보이지만 실은 나이 드신 분들이 씹고 소화하기 쉽게 만든 케어푸드입니다. 연어 같은 그런 원래 기본적으로 나오지 않는 메뉴들 있잖아요. 새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브로콜리나 샐러드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참 좋다고 하더라고요. 고기는 일반 고기보다 30-40%는 더 부드럽고 나트륨이나 영양 성분도 조절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염 또는 저당 혹은 각 생애주기별로 필요하신 영양, 단백질이라던가 칼슘이라던가 이러한 영양 강화 기준들을 저희가 카테고리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치료식, 이른바 메디푸드는 암이나 당뇨 등 질환의 특성에 따라 식약처가 지정한 기준에 맞춰 만듭니다. 한 암 환자 식단 매출은 출시 5달 만에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케어푸드는 백화점 식품관에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환자를 위한 음식과 고령층이 씹기 쉽게 만든 제품 외에도 단백질을 보강한 일반 영양식이나 체중 관리 식단, 샐러드 등도 진열돼 있습니다. 지금 닭가슴살이 들어가 있는 도시락이거든요. 보시면은 병아리콩 크림 소스가 들어있어서 그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이 다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고령층과 환자를 겨냥한 케어푸드 매장이지만 젊은 고객이 최근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이용 고객의 47%가 30대 이하의 고객입니다. 정기 배송 형태로 간편하게 구매 가능하고 아들이 스테이크랑 닭가슴살 좋아하니까 고기 종류, 스테이크 종류, 샐러드 이렇게 샀어요. 신선해 보여서 더 새로워서 이제는 사봤어요. 영양사가 분석해 개인별 맞춤형 식단도 추천합니다. 믿을만하고 맛도 괜찮고 짜지 않아서 좋아요. 짜지 않고 달지 않고. 식품 시장은 인스턴트 음식, 밀키트에 이어 이제는 케어푸드로 또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7천억 원 수준이던 시장은 7년 만에 4배 넘게 성장했고 2025년이면 3조 원대에 달할 전망입니다. 소비층도 노인이나 환자에서 더 좋은 음식과 운동으로 건강에 특별히 신경 쓰는 청년과 중년으로 넓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 취향과 각각 건강에 맞춰주는 케어푸드가 식품업계의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기자 M이었습니다. 한국은 20년 가까이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대에서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건 특히 더 불명예스럽죠.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지금까지 10년에 한 번 했던 정신건강검진을 일반 건강검진처럼 2년에 한 번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포대교에 설치된 SOS 생명의 전화.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해 설치된 전화부스입니다. 그럼에도 시민들이 한강 교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횟수는 4년 새 2배 이상 증가했고 4건 중 1건 이상이 바로 이 마포대교에서 발생했습니다. 계속해서 극단적인 선택이 반복되자 이를 막기 위해 난간 등을 세우며 노력을 이어왔지만 여전히 OECD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조기 진단과 치료를 통해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신 건강 문제를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정신 건강 검진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10년 주기로 실시되던 정신건강검진을 신체 건강검진과 동일하게 2년마다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질환도 우울증 외에 조현병과 조울증 등으로도 확대해 20에서 34세의 청년층을 시작으로 빠르면 2025년부터 이뤄질 계획입니다. 전국에 생명 존중 안심마을을 조성하고 자살 시도자와 유가족 등 고위험군에는 치료비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5년 후인 2027년에는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를 18.2명까지 낮춰 자살률을 30%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예산 문제 등을 들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산이 좀 투입이 돼야 되고 인력이 또 증원이 돼야 되고 어떤 현장에서 구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 다음으로 정부가 내세운 2027년 기본 계획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OECD 내 국내 자살률은 여전히 최상위권 수준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정년을 2년 늘려 연금을 2년 늦게 받게 하고 연금 납부 기간은 1년 늘린다. 프랑스 정부가 통과시킨 이 연금 개혁안의 위헌 심사 결과가 현지 시각으로 14일, 그러니까 오늘이네요, 발표됩니다. 판결을 하루 앞두고 파리 등 전국에서 거센 항의 시위가 열려 거리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리 곳곳에 시위대가 불지른 쓰레기가 활활 탑니다.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로 폭력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Les Français très en colère. On a des réformes inacceptables. On a des façons de faire passer les réformes inacceptables au niveau de ce gouvernement. 마크롱 정부가 연금 재정 적자를 우려해 강행한 연금 개혁안의 위헌 여부 심사에 앞서 프랑스 전역에서 격렬한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심사를 진행하는 헌법위원회 앞에는 불만의 의사로 쓰레기통이 가득합니다.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64세로 2년 늦추고 연금 납부 기간은 1년 늘리는 연금 개혁 법안. 시위대는 연금 재정이 부족하면 정년 연장이 아닌 부자 증세를 하라고 주장했습니다. Ils cherchent des solutions pour financer les systèmes de retraite. Il y a une solution qui est très simple, c'est prendre dans la poche des milliardaires. Voilà. 프랑스 정부의 개혁 의지는 변함없습니다. Et donc le Conseil constitutionnel a droit à la sérénité des débats et a le droit à ce que la décision qui sera rendue, quelle qu'elle soit respectée par tous. 하원 표결까지 건너뛰며 밀어붙인 이 법안의 합헌 여부 결과는 현지 시각 14일 나옵니다. 국민의 3분의 2가량이 이번 개혁을 반대하는 가운데 헌법위원회 결정에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갈릴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어제 JMS 정명석 총재의 성범죄에 가담한 관계자 6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JMS 2인자로 알려진 김모 씨 등 6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에 열릴 예정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숲 조성을 위한 글로벌 캠페인 Plant Our Planet이 외교부, 산림청, 유니세프 공동 주최로 시작됐습니다. 오늘 경기도 파주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해 나무 3,000그루 심기 행사를 열었고 메타버스와 현실을 연계한 숲 조성 프로그램도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1992년) 브라질 교도소 폭동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범죄자들도 손사래를 칠 정도로 교도소 환경은 비인간적이었죠. 정원은 3,500명인데 7,000명까지 밀어 넣었거든요. 통제불능이 된 감옥에선 폭력이 난무했고 재소자들은 마약과 에이즈를 비롯한 치명적 전염병에 무방비로 노출됐습니다. 결국 불만을 품은 재소자들의 폭동에 111명의 수감자가 숨졌습니다. 세월이 많이 달라졌죠. 요즘 교도소는 어떨까요? 법무부에 따르면 사형수를 비롯해 재소자 1명을 관리하는데 밥값 등으로 1년에 3천만 원 이상이 듭니다. 구급 공무원 1년차 연봉 2,830만 원보다 약 200만 원이 더 많은 겁니다. 게다가 사형수들은 대부분 독방을 쓰며 죽기 전까지 평생 나라에서 특별 관리를 해주기에 이들에게는 백내장부터 각종 수술비까지 나라 돈으로 다 대줍니다.
실제로 현직 교도관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최근 자해를 한 수용자가 대학병원에 입원했는데 특실 사용료, 수술비, 진료비, 약값 등 일체를 내지 않겠다고 해 결국 국민 혈세로 수천만 원을 지불할 예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물가가 올라 밥 한 끼 비용도 부담인데 재소자들은 하루 3끼 다른 메뉴, 게다가 열량에 맞춰서 제공을 해주고 주기적으로 간식까지 준다. 일반인들은 에어컨 틀 때 전기요금을 걱정하는데 에어컨을 틀어주는 교도소도 있다는 걸 사람들은 모른다. 현직 교도관들이 익명 커뮤니티에 밝힌 교도소 실태입니다. 이들은 범죄로 인해 고통당한 피해자보다 죄를 짓고 들어온 수용자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해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폭로의 배경을 전했죠. 물론 그들도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 지은 사람은 두 다리 쭉 뻗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정작 피해자들의 분노를 달래줄 방법은 마땅치 않은 현실. 이건 아니잖아요. 게다가 죄수들에게 들어가는 돈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내 돈 들여 피해자를 도와도 부족할 판에 가해자를? 한 번쯤 생각해봐도 될 듯합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재소자가 교도관보다 낫다? 였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현역으로 더 뛰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FA 최대어로 떠올랐던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 결국 흥국생명에 잔류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미운정, 고운정 모두 들었던 친정 흥국생명에서 마지막 불꽃을 태울 걸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소식 구경호 기자가 전합니다. 김연경은 준우승한 한풀이를 위해 은퇴 뜻을 접고 현역 연장을 선언하며 FA 자유계약 최대어로서 여러 팀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우승 전력이 좀 가능한 팀을 좀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번 주 안에는 결정이 나지 않을까. 올 시즌 정규리그 2위에 머문 현대건설이 우승 퍼즐을 맞추려고 김연경에게 영입 제안을 하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흥국생명 역시 아본단자 감독이 김연경을 만나 잔류를 설득하고 구단도 전력 보강을 약속하는 등 붙잡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FA로 풀린 국가대표 출신이자 김연경과 친분이 두터운 센터 김수지 재영입을 눈앞에 두는 등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김연경은 다른 팀이 적시 불거질 연봉 삭감 논란 등을 다각도로 고심한 끝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흥국생명에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다음 시즌도 뭐 어쨌든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거 열심히 보여드리면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흥국생명은 김연경과 세부 사항의 합의에 이르는 대로 재계약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프로야구 LG 트윈스 소속 외야수 이천웅 선수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LG 구단은 최근 KBO 사무국이 검찰에 수사 의뢰한 인터넷 도박 사건에 이천웅이 연루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사가 물러나고 비구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제주와 남부지방에는 비가 시작됐는데요. 오늘 밤에는 충청권까지 확대되겠고요.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는 6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10에서 40mm, 서울을 포함한 그 밖에 중부지방에는 5에서 10mm가 예상됩니다. 이 비는 내일 오후면 모두 그치겠고요. 양도 충분치 않아서 곳곳에 건조특보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말 동안 산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비가 황사는 밀어내겠지만 또다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를 오르내리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춘천 17도 등으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아침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광주가 13도, 창원 12도로 오늘보다 6, 7도가량 높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내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휴일에도 중부와 전남, 경북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다가오는 화요일에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